문효진님 설교 4의 1.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2006년 1월 29일.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몸을 좀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기운이 없어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괜찮습니까? 오늘은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가족에서 자란 분이 계십니까? 식구가 10명 이상 됩니까? 저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모두가 항상 동의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꼭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디서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서양 문화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군주제 같은 역사적 전통을 가진 서양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 구조에 대해 강한 위계 질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듯 수용하는 기본적 사회 구조들이 있습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에서의 위계적 전통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전통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그런 질서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누님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동생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잖아. 똑같이 줘야죠.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물론 남동생과 여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평하게 갖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저같이 불행한 영혼이 그런 소동의 주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 같습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겠죠. 반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축복입니까? 그건 역시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갈등을 일으키는 1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실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니까요. 사회, 심지어 가정이라는 소우주적 단위에서도 그런 갈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항상 한 가지 이야기 뒤에는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은 보다 큰 어떤 단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커갑니다. 더 커갈수록 이야기도 더 거창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숨은 이야기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테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같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다뤄야 할 복잡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의 기본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혹독한 수련회를 견뎌낸 최초의 주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초심자 수련부터 그 다음 단계의 수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리의 핵심인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상대편인 주체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되새겨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마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또 들은 후에는 그 정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편은 어떨지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빡빡한 수련을 거치면서 반복 훈련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몇 번의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도 현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배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항상 일직선으로 나가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때로는 일이 아주 잘 풀리다가도 다른 때는 끝없이 내려갑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단순한 척도나 기준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보다 위에 있고 다른 때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일에 닥치면 자신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고 스스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자신이 자기의 상태를 주관해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자기 행동을 주관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자기를 그냥 부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태를 만들까요? 제 이야기부터 해보죠. 저한테는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누님은 제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동생들 중에도 제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갖는다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맞춰서 살아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제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에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동생들의 요구와 불평을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나도 남자 형제들처럼 대접받고 싶어요. 똑같이 대해주세요. 왜 아들들만 더 좋은 걸 가져요? 등등등. 그러면 난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이 다 가져라 고 말하면 몇몇 남자 형제들이 또 불만입니다. 여자 형제들은 남자 형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들이 갖는 것을 똑같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들은 형들이 갖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우리 가정은 좀 특별한 상황이죠. 아버님을 중심으로 아벨 가정의 자녀들이 있고 가인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인 가정들은 아벨 가정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